첫 3일 동안은 하루 4번 단백질 쉐이크. 이런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오히려 방역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일주일 탄수화물 안 먹었어. 살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 없겠죠. 많이 맞아. 빠진 사람은 3, 4kg까지도 빠져. 단식이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나눈다. 식사를 마음껏 하고 단식으로 커버하려고 한다. 이게 전형적인 식이장애들의 패턴이거든. 오늘은 스위치땡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늘 귀하신 분 닥터 스위피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우수님 계시고요. 네, 저는 본부장입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위치땡 다이어트 우리가 이걸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 유튜브에 알려져 있는 이 정보들을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다이어트가 4주 프로그램이죠, 선생님?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좀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다이어트 식이 패턴이긴 한데요. 1단계가 이제 첫 3일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뭐 거의 몸을 비우는 그런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첫 3일 동안은 하루 4번 단백질 쉐이크 그렇게 먹고, 혹시라도 뭐 너무 허기지면 녹황색 채소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두부나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까지는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거기서 먹는 단백질 쉐이크는 주로 어떤 거예요? 거기서 파는 단백질 쉐이크죠. 교수님은 영상에서 스위치 땡 다이어트 쉐이크를 말씀을 하셨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루에 4번 다 먹으면 탄수화물을 하루 36g 정도 먹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적네요. 단백질은 72g, 열량은 460, 지방은 4g 정도. 엄청 이제 고단백 식단으로. 그렇죠. 네. 초저열량 번에도 안 들어가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단식이나 다름이 없네. 그렇죠. 400kcal 정도. 이게 하루 2포 기준으로 영양 성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양 성분 표기를 왜 굳이 2포 이 60g 기준으로? 유지기에 하루 2포씩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셨나 싶기는 한데, 이거를 또 우유나 무가당 두유랑 섞어 먹으라고는 하세요. 지금 원재료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농축유청,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분리대두, 세 번째가 분리유청,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 추출물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스분해 유청, 볶은 현미 분말, 차전자피 분말도 보이고요. 현미 플레이크, 볶은 보리 분말도 보이고요. 돼지 감자,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아미노산들, 비타민들. 그래서 단식 기간에 먹을 프로틴으로서 최소한의 탄수와 최소한의 식이섬유가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2포 기준이긴 하지만 단백질이 36g, 탄수가 18g, 지방이 2g.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격은 비쌉니다. 싸야 정상인 제품인데. 근데 굳이 이걸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 프로틴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1일차, 2일차, 3일차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단백 동화 반응이라는 걸 만들고 식욕을 약간 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약간의 단백질을 먹으면 식욕 통제 반응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네. 물론 제가 보기에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3일을 단식을 굶기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작심 3일이라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굶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단식 이후에 과정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누가 옆에서 진짜 잡아서 몽둥이 들고 넌 3일 뒤에 또 먹으면 죽는다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아서 중간중간에 계속 식욕을 조금은 달래줄 만한 요소를 집어넣는데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조금 거예요. 더 큰 효과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포만감을 유도하는 것도 있고, 그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3일 동안에 최소한의 근손실, 그러니까 먹는 게 안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뭐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몸으로 뭐 바꿔준다고 하지만 근손실을 막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이제 그 필요한 게 단백질 섭취다 보니까 프로틴을 그때 넣어주는 거고. 첫 번째 단계에서 3일 동안 들어가는 허용 식품 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프로틴이 100였고, 두 번째가 두부,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그러니까 달지 않는 요거트죠. 그 다음에 채소 섭취로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열량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초저열량식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VLCD라고 그래가지고 Very Low Calorie Diet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의사나 의료인의 가이드 아니고서는 이게 처방이 안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비만 치료로 사용되는 식사 요법이기 때문에. 비만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뭐 비만학 교과서에서도 초저열량식은 전문가의 가이드 하에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일반적인 비만은 아닐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비만 상태로는 수술을 못해서 단기간에 빨리 체지방이나 체중을 줄여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체중이라서 수술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저열량식을 처방하고 유도하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지도와 리뷰하에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결책이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비전문가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대중들한테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우리보다 다이어트를 더 먼저 유행하고 시작한 나라니까 네네. 그래서 법적으로 좀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비의료인이 초저혈량식 식이 다이어트를 가이드를 줬어. 다이어트 코칭, SNS에서 코칭 많이 하잖아요. 그런 코칭 프로그램에 초저혈량식 식이 패턴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불법인가요?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지금 아직 그 법의 경계가 굉장히 맞아요? 좀 두루뭉술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들은 이런 막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한 관련 업체들이 워낙 문의가 많다 보니까 그 선을 피해서 잘 하라는 뜻으로 가이드를 약간 좀 이런 걸까요? 네, 광고한다. 권고한다는 이런 아니고 거.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환의 치료에 해당하는 그런 식사요법의 제한은 의사의 처방하에 뭐 임상 영양사만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그 경계가 애매한 게 가이드에 예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당뇨 환자한테 당질 제한식을 시킨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당신은 당뇨 환자니까 뭐 당분이 많은 이런 음식은 좀 적게 드세요. 이 정도까지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데 네. 당신은 하루에 당질을 50g 정도 그러면 안 먹어야 되죠.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 이거죠. 칼로리도 그럼 똑같아. 당신은 비만 환자니까 뭐 1000칼로리만 드세요. 800kcal만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코칭을 들어간다면 그건 의료법 위반은 맞습니다. 1주차 3일 네. 동안 진행하는 거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거의 100g이 좀 안 돼요, 안 선생님.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은 딱 내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부토가 있고 흔히들 단식했을 때 혹은 키토식 같은 거 초반에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당연히 좀 따르게 되죠. 도저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당도 제대로 못 쓰고 지방도 제대로 못 쓰고. 이게 지방이 잘 쓰는 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더 오래되면 더 이거는 시간이 지속하면 가능은 한데 이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네. 일이 안 돼서 혹은 뭐 손 떨려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그렇게 포기하신 분들은 그냥 다시 또 원래대로 내가 무슨 다이어트야 하고 돌아오게 될 거고. 우선님 지금 식단 코치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경험해 보시는 회원님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 피드백은 어떤가요? 점점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났고요.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다시 피부 트러블이나 두통 이런 거에 시달렸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을 다시 좀 늘리니까 좋아졌고 결국은 본인은 그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식단 가이드는 아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왔어요. 약간 실패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자기도 한번 시도해봤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왜냐면 거기다가 고강도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 이 프로그램 자체. 단백질 충분히 먹고 근손실 되면 안 되니까 운동을 고강도로 해라. 그렇게 해야 대사가 자꾸 자극이 된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원래 또 운동은 열심히 다이어트 때문에 하려고 했던 분이라서 원래 하던 대로 또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났더니 너무 어지럽고 탈진이 오고 쓰러질 뻔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중단하셨다. 탄수가 부족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평소에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를 뽑아낼 수 있고 몸이 그 운동에서 적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근단백을 보존한다, 단백질을 조금 넣는다 이거로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단백질 요구량이 이미 증가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단백질을 이용하는 효율이 떨어져 있는. 근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약한 운동을 하더라도 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백질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짝하면서 튈 거거든요. 자기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해도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아예 안 하고 담 쌓았던 사람들 운동은 싫은데 먹는 걸 어떻게 좀 해서 조절해 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초기 적응 반응이 엄청나게 팡 뛰어요. 그러면 초저혈량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려고 하는 반응도 이렇게 뛴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초저혈량 시기가 어느 정도 메꿔지는 거지. 한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는. 그게 좀 길어진다면 한 3주 정도까지는. 이걸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렇게 고강도로 뽑아낼 의지가 충만하신 분들은 뭘 해도 잘하시지 않을까요? 굳이 이걸 안 하셔도 일단 스위치땡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효과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 꾸준히 주에 한 3, 4일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하고 초도의 단백질을 조금 먹고 나중에는 뭐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몸에서 힘듦도 줄어들고 근육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인바디상에 이런 결과물을 낳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평소에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해왔다 식단 관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했다 하지만 원하는 다이어트는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저는 이 다이어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탄수식이랑 거의 결이 같잖아요. 어떻게 그죠. 보면은. 그죠. 네, 이제 댓글 다신 분처럼 체내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당신생 작용이 일어나서 지방과 근육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이름도 스위치 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켠다는 의미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도움이 예. 될 것 같아요. 당신생이라는 거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신생은 압도적으로 주원료가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가지고 당신생을 끌어당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지방에서 당신생을 하는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게 분해되면 3개의 지방산과 글리세롤 하나로 분해가 되는데 얘 중에 글리세롤이라는 애가 당신생에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적어요. 얘는 다시 지방합성에 사용되거나 다른 대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이 당신생이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보통은 주로 제일 많이 되는 건 아미노산 그리고 젖산. 근데 젖산이라는 게 뭐 포도당이 있어야 많이 생기는 거라서 결국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럼 그 아미노산 어디 있겠어요? 결국 단백질이지. 그러면 이 단백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잉여 단백질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현상과 가장 필요가 없는 애들부터.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제 뭐 보통 할 수 있는 게 피부나 머리카락 이런 것들. 왜냐면 머리카락 같은 거 좀 없어도 사는데 진짜 없거든요. 하는 듯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당신생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고 초절량시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꾸 탈모가 일어나고 탈모. 피부 이런 데가 되게 버석버석해지고 윤기가 하나도 안 오르고 그 다음에 손톱 발톱이 자꾸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같이 일어나는 게 이제 근육량이 좀 줄고요.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면역 관련된 수치들, 뭐 백혈구나 이런 수치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쉽게 여러 아프겠죠.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한 3주 정도까지는 혹하는 정도의 효과는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간다면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실 때 이러더라고. 한 주 성공하고 2주차에 실패를 하면 2주차 프로그램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라. 저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단계가 이제 4일에서 7일차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점심에 일반식이 들어옵니다. 저탄수로. 밥 반 공기를 포함한 일반식 식사를 하라고 나와요. 근데 밥 반 공기면 몇 그램 정도인가요? 라고 이제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수치에 또 연연하지 말라고 나와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칼로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계란으로 구성되어 있는 100칼로리와 초콜릿으로 구성되어 있는 100칼로리는 엄연히 다른 칼로리이기 때문에 영양 밀도 차이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칼로리만 봤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칼로리를 무시하고 연연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 칼로리랑 식사의 질은 항상 좀 약간 대립되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서로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초콜릿 100kcal랑 뭐 채소로 100kcal 당연히 영양적인 밀도나 구성은 다르겠죠. 그치만 무엇이든 에너지 밸런스를 벗어나서 과하게 먹으면 잉여 칼로리로 남는 것은 또 당연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국은 다 조금씩 가져가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밥 반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한숨을 좀 놓습니다. 왜냐면 쌀밥이 있는 식사를 어찌됐건 하는 거니까 기존에는 프로테인 쉐이크하고 두부, 플레인 요거트, 채소 이 정도밖에 못 먹다가 결국 이제 처음으로 탄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두부에서도 탄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햇반 하나가 210g이고 햇반 작은 공기라고 작은 사이즈가 130g이 돼요. 210g짜리 하나가 315칼로리고 탄수가 70g입니다. 그리고 햇반 작은 공기 130g짜리 햇반이 190칼로리고 탄수가 40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40g의 탄수는 더 들어왔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저탄수 식단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3일, 2단계가 그 다음 4일, 그래서 합이 일주일. 일주일 동안 아마도 체중 감량이 못해도 한 2kg는 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저탄수 식단이기 그쵸. 때문에 살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 없겠죠. 다만 그 살이 살이냐 정말 체지방이냐 수분이냐 근육 단백질이냐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대부분은 체수분과 근단백질이지 않을까. 한 몇 킬로 정도나 뺄 수 있나요, 교수님? 탄수 안 먹고요. 네, 일주일 탄수를 안 먹었어. 사람 체중마다 다를 텐데 많이 맞아. 빠진 사람은 3, 4kg까지도 빠져요. 3, 4kg까지. 3단계를 넘어가 보면 2단계
때가 점심에 점심 저탄수 쌀밥 식사가 들어갔어요. 3단계는 저녁에 무탄수 일반식이 또 들어갑니다. 일반식은 일반식인데 탄수가 없대. 그러면 쌀밥을 먹지 않고 식사를 하라는 건데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영상에는 제가 좀 놓쳤는지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한식 식사를 하면 좋다. 빵 식사가 좋냐? 쌀밥 식사가 좋냐라고 하면 쌀밥 식사가 더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밥은 여러 가지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빵 먹으면 빵 먹고도 뭐 야채 물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빵 먹는 사람들에 대한 대변을 좀 하자면 선생님은 굉장히 밀가루 애호가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들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빵 먹으면서도 다른 탄단지 밸런스 야채나 뭐 이런 것들 다 곁들여서 잘 먹어요. 근데 우리가 빵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빵에 커피, 빵에 우유 이런 식으로 뭐 간식에서 베이스로 스며든 문화가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빵을 만약에 한식처럼 야채, 고기, 계란 곁들여서 같이 먹는다면 빵이라고 그거에 다를 바가 있을까?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 어떤 빵 먹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나요? 저는 혈당에 굳이 뭐 구애를 안 받으시는 분은 그냥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도 상관없다. 식빵, 일반적인 식빵 같은 거. 근데 저는 최대한 그냥 정말 서양 사람들 주식으로 먹는 거. 근데 우리가 먹는 빵은 기름 넣고 설탕 뿌리고. 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밥 드실 때 밥에 기름치고 설탕 뿌려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만약에 밥 대신 먹고 싶다면 빵도 그렇게 밀가루, 소금, 이스트 땡인 빵으로 대체하셔야 된다. 그럼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사워도우 같은 빵, 사워도우. 바게트 같은 빵. 네. 사실은 식사로 먹는 탄수화물은 이래야 맞는 거죠. 맞죠. 그래야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거고. 빵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서양 애들도 빵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우리 빵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들이 먹는 빵과 그럼요. 우리가 먹는 빵이 다르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과자빵 스타일들이 그쵸. 많아서 그쵸. 사람들이 저는 빵을 못 끊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디저트 빵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빵을 많이 드시면 되죠. 그래서 건강한 빵 어떤 빵이요? 퍽퍽한 빵이요? 뭐 호밀빵, 통밀빵이요? 아니 흰빵보다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식이섬유라든지 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그런 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정제되어 있는 흰빵보다 더 좋겠지만 사실 호밀빵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고 흰빵도 적당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빵을 못 참겠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원하는 빵은 방금 맞아요. 말했던 사워도우, 베이글, 치아바타, 식빵 이런 빵이 아니야. 결국 빵을 못 끊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단맛에 길들여져서 이 단맛의 역치를 못 낮추겠어요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단맛뿐 아니라 기름진 것도 포함. 기름지고 부드러운 질감, 그 풍미. 그래서 그게 식욕을 서로 더 자극하는 그쵸, 효과가 그쵸. 있단 말이죠. 그 두 개의 조합에 이미 너무 중독이 되신 거고 그 두 가지 조합이 주는 도파민에 좀 길들여지신 거죠. 그렇죠. 어찌됐건 아직까지도 전형적인 저탄수 식단이에요. 지금 보면 하루에 밥 한 공기밖에 못 먹는 꼴이니까 아주 체격이 마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운동 안 하면 네. 이 정도로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고강도 운동하면서 하루 전체 먹는 밥이 한 공기밖에 안 된다? 네네. 물론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채소나 뭐 이런 다른 음식에서도 탄수가 조금 들어오겠지만 여전히 저탄수 식단은 맞죠. 그렇다면 평균 성인 남자 또는 평균 성인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하는 탄수화물 섭취량 같은 게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뭐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아니고 한국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네, 6개월 이하의 영아한테 엄마 모유로부터 혹은 분유로부터 섭취되는 양에 대한 충분량이라는 건 결정되어 있지만 권장량의 개념이나 평균 필요량의 경우는 상한량의 경우는 전체 연령에 설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 가이드라인으로는 100g, 하루 100g 정도를 섭취한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케톤이 과량 생성돼서 케톤 산증으로 발달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g 정도를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이드라인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현재 일반적인 중론으로는 그 정도는 먹어라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최소. 하고요. 최소. 최소 그 정도. 지금 사람들이 저탄고지나 케톤이나 뭐 심지어 더 지나가서 카니보어나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료식이 일반적인 식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료식을 일반적인 식사인 것처럼 그럼 우린 다 환자라고 생각을 그럼 하는 안 거고 되지. 거기에 이제 무조건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면역 반응, 면역 이상. 면역 이상으로 인한 체내의 다발성 염증, 이 염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의학을 불신하게 만들고 현대의학적인 프로토콜을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널 고쳐주지 않아. 널 고치면 그들은 돈을 못 벌어. 이런 식으로. 물론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의사도 어떻게 보면 직업인이고 직장인이고 혹은 사업인이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방에 대한 지나친 불신? 그런 것들을 과거에 의학이 만들었다? 뭐 예를 들면은 제일 그걸 시작한 사람 안셀키스. 안셀키스. 그로부터 내과학이나 이런 쪽이 그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다? 과거의 저탄고지 식사는 현대의 저탄고지를 주장하신 사람들이 말했던 저탄고지가 아니다. 보통 한 탄수화물이 한 30-40% 정도 되고 지방이 한 50% 정도 되는 저탄고지 시기를 했고 그게 비실험이나 아니면 임상실험으로 여러 차례 진행이 됐고 그랬을 때 뭐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발이 되었다라는 거,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와서 거꾸로 다시 리뷰해보면 현대 저탄고지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임상적으로 충분한 리뷰를 거쳐서 혹은 실험을 거쳐서 충분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지금 대중들한테 되고 있느냐? 그랬으면 의학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랬으면 의학 바뀌었겠지. 프로토콜이 바뀌었죠. 그리고 물론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됩니다. 안셀키스 이후로 지방이 위험하다 혹은 나쁘다라고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그 정도의 고지방 시기를 넣는 실험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 위험하니까. 맞아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안 해주니 못한다는 거. 현대의학의 오랜 기간의 결과로는 그 정도의 저탄고지 혹은 케톤 시기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의견을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서로 진짜 완전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유튜브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막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너도 고집 센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고집 세지 않아요. 저 고집 안 세고요. 저 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생각하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아니 과학적 근거 능력이 충분하게 제시가 되면 검토해볼만 하죠. 많이 나오는 근거들이 대중들은 잘 알아볼 수 없는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얘기해요. 물론 상관관계가 무조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무리 잘 설계된 상관관계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잘 조절된 연구보다는 신뢰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한 어느 정도의 연구들이 나와서 중론적으로 변했으면 의학도 바뀔 겁니다. 의학도 바뀔 거기 때문에 상관 연구 가지고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이 이랬느니 이런 스타일의 발언들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인과관계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다. 근데 이거는 명확한 인과관계잖아요. 근데 폐암의 원인은 나이타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나이타를 소지하면 폐암에 걸린다. 이거는 폐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연관성은 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구별하실 필요도 있다. 개인의 경험을 너무 전체화시키는 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어라. 약간 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맨파워죠 뭐. 이게 요즘 제일 잘 먹히는 마케팅이기도 하죠. 내가 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어떻게든 또 일을 해야 되고 바쁘다 바빠 현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완벽하게 뭔가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한국 사람의 성향과도 되게 잘 맞고 그렇죠. 다이어트도 그래서 이런 단기 프로그램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탄수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조금씩 많이 쌓이고는 있어서 이번에 그 당뇨병 학회에서 개정된 지침에도 40%까지는 저탄수 식사 요법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만 학회에서는 30%까지도 나오기는 했고요. 내가 전체 먹고 있는 섭취 칼로리의 칼로리의 40%, 네, 30%. 그렇죠. 그게 대한 비만학회하고 당뇨병 학회. 네, 물론 비만 학회에서는 이제 너무 초저탄수 하지 말라. 30%나 이 정도는 가이드 하에 해야 한다. 가이드 하에. 네, 전문가의 가이드 하에 꼭 해야 된다. 위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네, 그런 코멘트가 있기는 합니다. 적정한 그런 탄수의 범위가 사실 엄청 넓잖아요. 네네. 네, 뭐 한 40에서 70까지는 네네.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네. 근데 항상 여태까지 식습관이 너무 탄수 위주, 혹은 탄수 과잉, 또 음료수나 과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넘쳤던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이 괜히 공격을 많이 받은 탓이 조금 있어서 맞아요. 이제 반작용으로 요즘 좀 이런 저탄과 극단의 식단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중론적인 입장들로 결국은 가이드라인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그런 현대의학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탄 건지. 그렇죠. 적당한 탄수. 적당한 탄수화물은 개인의 활동도나 이런 거에 그럼요.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다, 전문 운동 선수다 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많아야 그쵸. 되고, 옛날에는 거의 다 농업이나 공업에 음. 종사하다 보니까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중노동이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60-70%의 탄수화물을 맞아요. 먹었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에 그 댓글에서 올라온 그래서 성인 남자 여자 탄수화물 포션 얼마나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다. 그렇죠. 본인 정답 활동.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다 개개인별로 활동량이 다 다르고 키와 체중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다 이러니 일반 시청자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식도 있겠지만 공식이라는 게 또 다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궁금하시면 전문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죠. 전문 영양사한테 상담을 받지 않고서는 조금 애매하죠.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시든지. 그렇죠. 그거 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요. 네, 여기 댓글에 트레이너들이 가이드하는 식단에 끼니당 밥 반 공기로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아까 있었어요. 그거는 그 트레이너들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다 다른데? 아직도 닭고야를 강요하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네. 분명히 계시고요. 일반 식사를 하라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그거는 다 케바케일 것 네. 같긴 합니다. 근데 요 밥 반 공기씩 먹어라라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하루에 500kcal씩 덜 먹어라. 가장 쉬운 방법은 밥을 반 공기씩만 먹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요런 경우에는 근데 체격이 너무 작은 여자분들은 갑자기 만약에 하루 3끼를 먹던 사람이 밥 반 공기씩에서 한 500kcal 아예 줄여버리면 또 엄청 저열량식이 되는 그쵸. 거거든요. 기초대사량 미만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권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3단계 이야기하다가 좀 빠졌어요.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24시간 단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단식. 하루 종일 뭘 먹지 않는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헐적.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대부분 16시간을 비워놓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6시간 동안 뭘 먹는다. 이런 개념인데 24시간 단식을 하라고 그래요. 대신 계속 주장하시는 거는 건강한 식사로 열심히 식사를 챙겨 먹고 그 다음에 24시간 단식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 때 24시간 단식이 1회에 들어가고요. 4단계는 똑같습니다. 아까 먹었던 그 식사 패턴 다 똑같고 24시간 단식이 2회에 들어갑니다. 5단계 때는 3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5단계 때는 4주차 프로그램 때는 4일을 먹고 3일을 먹지 않는다는 건데 본인도 결국은 사람들이 통제 못하고 많이 먹을 거라는 걸 아는 거네요. 이걸 딱 보자마자 칼로리 제한하려고 하는 거네 라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대중은 단식에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놈의 오토파지. 그렇죠.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고 뭐 발 뒤꿈치가 아기처럼 보드라워지고 막 이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지방도 더 잘 대사하는 몸이 되지 않을까. 단식을 석금으로 인해서. 근데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이어트는 습관화의 싸움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사람의 체중을 감소를 못 시켜주는 다이어트는 거의 없다. 물론 그 단기적으로도 안 맞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3일을 프로틴만 먹고 3주를 거의 빡센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작심 3일 아니면 작심 3주예요. 그건 사람이 의지로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서 빠지는 걸 느껴서 본인이 통제를 해가면서 3년을 혹은 30년을 갈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해도 된다. 근데 정말 한 달만 하고 좀 더 견뎌서 5주 하고 그 뒤로 오히려 더 풀어져서 그 반작용으로 흔히 얘기하는 요요가 와서 더 통제를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한 게 오히려 후회가 되는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관련된 27,000가지에 육박하는 이론들의 결과물이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안 한 사람들은 평균 0.5kg가 쪘다. 그쵸.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평균 2kg가 쪘다. 2배에서 4배가 더 체중이 빨리 늘어나는 그 결과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습관화의 법칙인데 이 습관화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건 심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큰 흐름의 싸움이죠. 칼로리 이론, 그 다음에 인슐린 이론. 이 두 가지 중에 약간 올드 패션드는 칼로리 이론이죠. 그리고 뭔가 뉴비는 인슐린 이론이죠. 많이 먹어도 돼. 충분히 먹어도 돼. 단 인슐린 관리만 잘하면 돼. 탄수화물만 줄여 먹으면 돼. 탄수화물만 끊으면 돼. 이런 이론들이 현재 되게 맛있어 보이죠. 근데 결론은 우리가 진짜 싫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다이어트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칼로리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인슐린도 좀. 인슐린도 조절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광고를 볼 때 인슐린 조절을 잘하면 칼로리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또는 칼로리를 잘 맞추면 모든 극단적으로 치우치잖아요.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마음껏 먹어도 되고 배불리 먹어도 된대. 물론 이제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뭐 이 박사님이 말할 때 진짜 막 때려 먹으라는 의도로 배불리 먹으라고는 안 했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겁내하지 말고 충분히 잘 챙겨 그쵸, 드세요. 라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때려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되게 특이하게 토마토가 3주차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 영상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왜 토마토는 1주차에 없고 3주차부터 들어갔나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원래는 토마토를 1주차에 집어넣는데 어느 분께서 괴짝으로 토마토를 사놓아서 때려 먹으시는 분이 계셔서 토마토에 나오는 그 칼로리를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3주차로 제가 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영상이 있어요. 결국에는 칼로리 카운트 인앤아웃의 법칙을 무시를 못한다는 걸 아시는 거거든. 근데 그렇죠. 또 배불리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약간 좀 혹할 법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렇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배고프지 않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항상 배고픔 없이 충분히 잘 먹어야 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대중은 뭔가 먹어도 살찌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뭘 얼마나 이 프로그램만 따라하면 살찌지 않을 거야라는 좀 오해를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24시간 단식이 1회, 2회, 3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약간 방어 기제를 조금 깔아놓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 똑똑하게 구조화를 하신 거죠. 대중들은 절대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으세요라고 했을 때 적당히 멈출 수 없다는 걸 아셔서 제 생각엔 단식을 껴넣으신 게 아닌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식욕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운동을 하면. 잘 챙겨 먹고 그런 또 의도도 있겠죠. 뭐 섭취에 대한 공포를 없애려고 그런 거 아니시겠냐는 질문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식이장애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 팔로워분 중에도 자기는 처음부터 이 허용식품과 제한식품 이런 단어를 접하고 이걸 시도했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되는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허용 리스트, 비허용 리스트, 그리고 그런 표현을 또 하셨어요. 너 엽기 떡볶이, 너 지금 참아봐. 나중에 한 달 뒤에 나 다 먹어줄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고, 이거를 지금은 참고 내가 한 달 뒤에 다 먹어줄게. 한 달 뒤에 참고 먹으면 뭐가 또 달라지는 건가? 찌는 건가? 지방을 소비하는 몸이 됐다 이거죠. 다이어트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이랑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많단 말이죠. 보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이렇게 또 사주하고 나서 그래 내가 먹어줄게 하는 순간 글쎄요 지방을 더 잘 태우는 몸이 돼서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진 않았을 거고 도로 더 심한 요요가 오고 오히려 더 폭식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단식을 믿고 먹고 그쵸.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이장애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나눈다. 그 다음에 식사를 마음껏 하고 단식으로 커버하려고 한다. 이게 전형적인 식이장애들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장애 분들은 저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 다 내가 해본 건데? 그쵸. 저거 다 내가 해본 건데? 근데 멀쩡한 사람들을 식이장애로 유발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될 거고 이 다이어트를 하고 누군가는 한 달 동안 성공할 거고 누군가는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실패할 거고 누군가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안 하려고 할 거고 누구는 이걸 가지고 3년, 5년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3년, 5년 되는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특화된 사람이거나 거기에 가장 맞는 사람인데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99.5%가 실패하듯이 이게 일반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옆집 할머니는 90세 넘어서까지 담배 팍팍 피시면서도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잘 사셔 라고 말한다고 흡연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험하고 자기한테 뭔가 맞거나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내가 지금 원래 하고 있던 행동을 리뷰해라.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나를 모르고 현재부터 앞날만 보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살이 찌고 있던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리뷰를 해야 돼. 그러면 리뷰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180도 전환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환이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라왔던 계단, 살이 찌면서 올라왔던 계단을 차곡차곡 한 계단씩 내려가는 거거든.
이렇게 해야 흔히 말하는 요요가 없는 거지. 180도를 바꿔서 스위치를 켠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다이어트들을 해보는 거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나의 지금까지 환경을 리뷰해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본인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려워 이게. 저는 하지 말라고 바로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빠져야 절대 요요가 다시 안 온다. 그러면 체중이 초반에는 오르지만 다시 살짝 떨어서 유지가 되거든요. 당신 대사 상태가 망가졌으니까 스위치온 해보세요.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먹는 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그쵸. 생각은 해요.